(10월 4일) 수요일 오전 7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모닝 라이브 아침의 축구, 저는 양희연이고요. 오늘도 수요일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면철입니다. 연휴 끝나고 왔더니 상당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연휴 동안 이제 저는 네. 사실 쉬었으니까 집에서 누워가지고 형철님 중계 듣고 엄청 많이 들었죠? 유튜브 보고 좀 진행하시는 거 엄청 들었어요. 많이 들었죠, 많이. 그 황희찬 경기도 보신 것 네, 같고. 맞아요. 주말에 뭐 뭔 경기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중국전도 아시안 그때 중계했었고 게임도 하니까. 보고, 네. 여러 가지 했었죠. 아무튼 그 연휴 동안에도 일했고 했는데 경기 보니까 좀 재밌죠? 어때요? 저 이제 좀 축구의 재미를 찾아가는 느낌? 네. 저희는 뭐 진짜 뭐 방송하고 이래가지고 사실 희연 아나운서가 어떻게 지냈는지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 그러니까 않을까. 연휴는 보냈을 예. 것 같고. 저는 이제 누워서 두 분 중계와 두 분의 영상을 내적으로 많이 보면서 열심히 일하시는구나. 아, 또 내적 친밀을 또 쌓으셨구나. 내적 친밀감을 또 쌓았죠, 저는 집에서. 공부 열심히 했다. 그럼 이제 축구 공부 열심히 하고 밥은 잘 먹었어요? 완전 살컵했습니다. 살컵. 완전 살컵했습니다. 명절 이 음식 치마가 같은 거 있잖아. 지난번보다 조금 쨍긋나는 느낌으로 큰일 났다는 느낌으로 왔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시청자가 들어왔으니까 저희가 할 일을 해야죠. 할 일을 해야죠. 할 일을 해야죠. 자, 그러면 오늘 아침의 축구는 라싱 시티그룹 코리아와 또 트래블링이 개최하는 레전드 올스타전과 함께합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Paesi al di fuori dell'Italia. Siamo felici comunque per venire a promuovere gol. Han del Perugia. 축구 인생에서 다시 한번 좋은 날이 저한테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일단 박수. 너무 화려한 얼굴들을 보니까 약간 그 있잖아요. 게임에서만 뵀던 분들. 대강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을 본다니. 뵀던 분들. 그런 느낌으로. 지금 채팅창 할 때 뵙던 분들. 보니까 텐션을 올려주는 거 역시 우리 레전드들이에요. 제가 이제 셋 중에서 가장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저분들의 현역을 다 봤잖아요. 저한테는 진짜 슈퍼스타. 오히려 약간 그 레전드들이 현역 스타보다 저는 가끔 내가 더 만나보고 싶다 이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은데, 지금 우리가 화면에서 봤던 분들은 좀 그렇고, 실제로 잠브로타 예전에 진짜 뭐 게임에서 제가 이제 좌우 풀백도 다 되고 이래가지고 정말 많이 썼었거든요. 저런 분들 보니까 반갑죠. 너무 반가워. 이제 모니터 속으로 게임에서 뵙던 분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와서 경기를 치르는 거죠. 10월 21일 토요일 오후 5시 반이죠. 인터파크에서 예매하고요. 일단 티켓은. 고정 댓글 저희가 올릴 건데, 네. 영상에서도 참여해 주시고, 지금 유튜브 라이브 보신 분들은 유튜브도 이제 댓글 채팅 고정을 해놨으니까 그것도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라인업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브라질, 또 이탈리아의 정말 레전드 선수들이 이번에 한 자리에 모이는 경기입니다. 그렇죠? 네, 호나우두, 말디니, 토티, 칸나바로, 저는 이제 잠브로타 얘기했습니다만은 대단한 선수들 많아요. 월드컵으로 우승을 했거나 아니면 이제 발롱도르를 받은 선수들이 오니까 우리에게는 좀 굉장히 다시 보기 힘든 경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대단한 건 이 선수들을 이제 해외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근방에 사시는 분들을 더 가까이서 보실 수 있는 어떤 기회이기도 한데, 정말 이런 기회가 두 번 없습니다. 지금 예매 열렸을 때, 아직 경쟁 안 붙었을 때 내가 먼저 앞장서는 게 무조건 이득이다. 저는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현역 선수들의 경기는 언젠가는 또 볼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이미 레전드 선수들이잖아요.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사실 한국에서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 경기 좀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1등석 좌석 이상 오픈 트레이닝 관람권 전환한테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이 오픈 트레이닝은 경기 전날 20일에 금요일 오후 19시에 있다고 하고요. VIP, 프리미어, 레전드 벤치서 1등석은 오픈 트레이닝 관람권 외에 추가 특전이 있고요. 이거는 또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한일 월드컵의 레전드 매치가 다시 리벤지 매치 성사가 되죠. 네, 사실 16강 이거 진짜 이탈리아전이죠. 함께 보고 이제 시청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봤던, 그리고 그때 요즘은 덜한데 예전에 이제 아파트에서 한일전이나 이런 월드컵 경기 있으면은
골 들어가면 진짜 아파트가 막 흔들릴 정도로 소리 지르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그때 그 명경기를 다시 볼 수 있는 이탈리아와의 경기가 또 준비가 돼 있는데 뭐 말디니, 토티, 델피에로, 안정환, 김남일 그 당시 경기 뛰었던 선수들이 다수 또 포진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2002 월드컵 하면 그 안정환 선수의 장발을 휘날리는 그쵸. 반지 키스 세레머니 네네네네. 얘기도 했던. 그때가 이제 이탈리아전이죠. 어떻게 보면 그때 만났던 우리가 또 월드컵 때 경계 대상이라고 경기에서나 뉴스에서나 자주 나왔던 그런 어떤 얼굴들과 이름들의 이제 그들을 눈앞에서 볼 수 있다는 거. 이 레전드 매치의 가장 큰 가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선수들이 어떻게 지내나, 요즘도 과연 기량이 유지되어 있을까, 약간 그런 것도 사실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들의 최신 근황까지 내가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레전드 매치에 담겨 있습니다. 그 레전드 올스타전 저희 고정 댓글 눌러보시면 어떻게 예매할 수 있는지 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한 번씩 눌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함께 시작을 해볼게요. 저희 먼저 첫 번째 주제로는 방금 전까지 진행됐던 유러피안 챔피언스 리그 이슈 정리들 합니다. 자, 우니온 베를린 대 브라가 2대3으로 우니온 베를린이 패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잘츠부르크와 레알 소시에다드 0대2로 잘츠부르크가 패했고요. 또 이 경기에 대해서는 아마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맨유 대 갈라타사라이 2대3으로 맨유가 졌습니다. 진짜 양현 아나운서대로 이거 진짜 할 말이 많은 경기거든요. 이 경기 보면서 맨유 팬들은 진짜 복장 터졌을 것 같습니다. 번리전 승리 때도 뭐 저 진짜 자주 얘기했습니다만 실리로 이거 승점 가져간 거 너무 잘한 거다. 앞으로 이렇게 좀 실리로 다시 돌아갈 필요도 있다. 당장 부상자가 많으니까. 근데 이게 터나우 감독한테는 와닿지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경기 패배는 좀 뼈아플 것 같고요. 물론 갈라타사라이가 지금 튀르키예 리그에서 굉장히 잘해요. 여기도 이제 스쿼드 이제 선발 라인업 딱 떴을 때 뭐야? 얘네 여기 있어? 요런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여전히 개인으로서는 좀 경쟁력이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뭐 자하나 산체스나 은돈벨레 그런 선수들은 사실 챔피언스리그에서 변방으로 지금은 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 선수들이 오늘 경기 특히 산체스 선수는 어시스트 2개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잘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갈라타사라이가 마냥 쉬운 상대라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맨유 홈이었으면 이거 이겨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 경기 졌습니다. 제가 살짝 반응을 살펴보니까 네. 그러니까 맨유 팬분들 입장에서 화가 잔뜩 나셨더라고요. 이게 잔뜩 날 수밖에 없는 게 호일로 골 넣었어요. 호일루나, 일루나 이제 리그에서만 이제 골 좀 넣자. 챔스는 그치. 그래도 연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근데 실점을 합니다. 또 일루나, 진짜 너는 가지고 있는 툴이 많다. 진짜 야 2등치 가지고 이렇게 빠르고 그리고 결정력 그래 아직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 요 정도 결정력이면 지난 시즌 최근에 우리 공격수 부재 생각했던 거 보면 너무 잘하고 있다. 근데 또 실점. 그리고 갑자기 오나나가 패스 미스 그리고 여기서 카세미로 선수가 태클을 시도를 했던 게 또 퇴장까지 이어졌고 물론 뭐 PK는 이카르디의 실축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점이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또 경기 막판에 이카르디에게 결국 역전골을 허용하면서 패배를 당했는데 맨유 팬들 경기 보는 거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부상자도 많습니다만은 오나나 골키퍼에 대해서도 챔스 미넨전에 이어서 뭔가 찬물을 끼얹는 실수? 골키퍼가 사실 실수를 한다라는 거는 늘 정말 뼈아픈 상황을 만들게 되는데 챔스에서 이렇게 실수를 하다 보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골키퍼? 발밑 필요 없어. 그냥 선방이 최고야. 요 느낌까지 가요. 물론 뭐 현대축구에서는 선방도 좋고 발밑도 기술도 굉장히 좀 갖춘 골키퍼가 중용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팀이 전체적으로 기능을 하지 않았을 때는 선방 잘하는 골키퍼가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8월에 사실 오나나 골키퍼 잘했을 때, 그래도 오나나가 역시 이렇게 와서 골키퍼가 좀 바뀐 부분이 확실히 느껴지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9월부터 이 선수에 대한 평가는 확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경기도 뭐 페널티킥이 뭐 진짜 그게 뭐 실축이 됐건 어쨌건 떠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들고 산만하게 만들잖아요. 아마 그게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카르디한테 골을 허용했던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에 대해서 저는 오나나가 좀 많이 아쉬웠던 게 물론 이카르디의 칩샷의 궤적이 굉장히 묘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실질적으로는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했는데 만약 그 전까지 빌드업이라던가 패스미스 이런 실수가 없었다면은 오나나가 과감하게 튀어나갔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마지막 골 장면에서는 그냥 어정쩡한 위치에서 그냥 슈팅을 바라보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다음 경기까지 오나나가
자신감 좀 하락으로 이어질까봐. 그러면 사실 맨유가 지금도 후방에서의 밸런스가 좋지 않은데 골키퍼까지 더 흔들리면 이게 팀 전체적으로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까봐 좀 걱정까지 되는 경기였어요. 그 원래 선수들의 폼이라는 게 좋았다가도 나쁘다가도 좋았고 그렇다 보니까 왜 평가가 많이 네. 갈리기는 하잖아요. 근데 한 달 만에 이렇게 평가가 떨어지는 일이 종종 있나요? 종종 있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골키퍼라는 포지션이 굉장히 특수하잖아요. 우리 팀 수비가 불안하면 사실 골키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나나에게 우리가 바랬던 롱패스라던가 패스에서도 이런 실수가 나오다 보니까 더욱더 오나나에 대해서는 9월 들어서 좀 안 좋은 평가가 잇따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약간 그 느낌이네요. 잘하던 것도 이제 안 되는 느낌. 예. 정말 이제 본인도 아마 뭐 여러 가지 팀 분위기나 본인의 어떤 새 팀에서의 적응이라든지 그런 부담까지 따르면서 이런 어떤 영향들이 있는 거겠지만 어수선하네요. 정말로. 정말 산만하고 어수선합니다. 그래도 오늘 경기 제가 살짝 클립으로 잘라서 보니까 네. 호일룬 선수 두 번째 골은 진짜 멋있게 넣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갖추고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여전히 저는 섬세함이라던가 프리미어리그에서의 기술적임은 어린 선수다 보니까 성장으로 메울 수 있긴 해요. 근데 그 기대치가 지금은 크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공간이 났을 때 이 피지컬을 가지고 이 속도를 가지고 피니쉬를 할 수 있는 선수는 진짜 면 안 되는데 그런 툴은 확실한 선수다라는 생각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맨유 현재 흐름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또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기를 기다려 봐야겠죠. 또 다른 경기들 살펴보면 오늘 코펜하겐 대 바이에른 뮌헨 1대2로 코펜하겐이 패했고요. 또 랑스와 아스널의 경기 이것도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방금 또 중계하고 오셨잖아요. 맞습니다. 아스날의 경우는 무패를 달리다가 이번에 이제 첫 번째 이번 시즌의 패배인데 그동안 무패에 가려졌던 경기 내용에 대한 어떤 우려점들, 단점들이 저는 이번에 잘 드러난 경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랑스가 진짜 압박을 잘하는 팀인데 정말 올라와서 아스날이 끊임없이 좀 괴롭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아스날이 그 랑스의 압박에 좀 고전했는데 전반 20여 분 만에 사카가 다치는 사고까지 벌어집니다. 사카가 사실 잔부상이 되게 많았어요. 그동안 되게 많이 피로가 누적돼갖고 누가 봐도 사카가 얼굴이 막 야위어있고 너무 힘들어하는 게 보여. 근데 회복력이 빨라가지고 사카가 계속 아르테타 감독이 시키는 대로 이 모든 일들을 소화하면서 야 사카 저러다 죽는 거 아니야? 사카 저러다 다치는 거 아니야? 너무 고생을 많이 한다 싶었는데 결국 사카가 이번에 진짜 그런 못 버틴 모습을 보여줘서 혹사는 항상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진다. 그거를 좀 사카 선수가 드러낸 게 아니라. 왠지 형철 씨 얘기 같네요. 후카요 형철. 채팅창에 이병철 사카. 이현주님이 사카는 사카도 올라왔네. 아무튼 우리 부카요가 이렇게 다쳤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좀 아픈데 사카 선수의 그런 어떤 상황들 현재로서는 아스날이 그 사카를 잃음으로써 그 이후에 측면 공격이 정말 많이 약해졌어요. 근데 중앙은 중앙대로 압박을 받으니까 또 우리가 매번 얘기하는 하베르츠 언제 제값하냐?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하베르츠가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웨데고르는 아래에서 풀어줘야 되고 하베르츠는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거 안 되고 압박에 아스날이 계속 힘들어하니까 중앙 못 들어가는데 측면 뚫어야 되는데 사카가 없네? 답답한 거예요. 아스날의 이런 총체적인 어떤 경기력적인 문제점들이 결국은 이번 경기 때 좀 잘 짜여진 랑스를 만나서 그리고 일정이 좀 빠듯하다 보니까 체력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맞물리면서 이번에 좀 드러나지 않았나. 결론 아르테타 더 분발해야 한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고 싶네요. 사카가 나가고 그 자리에는 어떤 선수가 교체됐죠 이번에? 파비오 베이라가 들어왔는데 사실 경기를 보신 분들은 잠깐만 누가 들어왔었지? 헷갈리네? 깜빡했네?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파비오 베이라가 존재감이 없었거든요. 윙으로 갑자기 나오다 보니까 본인도 약간 본인이 좀 어려웠던 게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요즘에 중앙 미드필더로 잘했는데 갑자기 또 윙이 되니까 물론 뭐 윙 경험도 있는 선수긴 하지만 오늘의 경우는 그런 강한 압박 내에서 윙으로서 아스날에서 뛰었던 경험, 강한 압박을 상대했을 때 그때 윙으로서의 경험은 또 다른 국면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또 부담을 좀 느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죠. 사카의 부상 정도가 아직 정확하게 나온 건 없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제가 사실 경기 끝나고 바로 와서 제가 모르는 사이에 SNS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아마 사카 선수와 관련된 정밀 검사 결과는 오늘 오후 정도쯤에 나와야 될 것 같고 이게 중요한 이유가 주말에 맨시티전이 있어요. 아이고야. 네, 그러니까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사카는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현재로서 사카가 못 나올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많은 아스날 팬분들이 저희가 이제 아침에 축구 일정이 겹치면 내일 주제로 다룰 가능성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카의 부상 정도에 대해서 지금 많이 예민하실 것 같습니다. 그 사카가 나가고 나면 아스날은 아무래도 경기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굉장한 애로사항이 많아지죠. 많아지죠. 일단 왼발로 가마차할 수 있는 선수 누가 있을까? 거기서 상대 수비 끌어줄 수 있는 선수 누가 있을까?
드리블 누가 해줄 수 있을까? 귀여움 누가 차지할 수 있을까? 사카는 되게 귀엽거든요. 그런 애들까지 봤을 때 참 아스날한테는 너무 그 사카의 공백이 크다. 아무리 맨체스터 시티가 얼마 전 울버햄튼에게 첫 패를 당했다고 해도 그래도 맨시티는 맨시티인데 정예 멤버로 못 나섰을 때 어떤 그 부담감은 아스날에게는 역시 좀 클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저희 다음 경기들도 같이 봐보면 에인트호번 대 세비야 2대2로 무승부로 경기 마무리됐고요. 또 나폴리 대 레알 마드리드 2대3으로 나폴리가 패했습니다. 마지막 경기 인터밀란 대 벤피카 1대0으로 인터밀란이 승리하면서 오늘 챔피언스리그 경기들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 두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갈게요. 다음 이야기는 첼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첼시가 현재 카라바오컵의 브라이튼전 그리고 리그에서는 풀럼전 2연승 달리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분위기를 풀어가는 모습이죠. 분위기 많이 풀어가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시즌 초에 뭐 여전히 초기이긴 합니다만은 승점을 드랍한 경기들이 좀 많아가지고 첼시 팬들 입장에서는 이제 시작이야. 이제는 좀 뭔가 변화가 있겠지라고 생각할 만한 시점인 것 같고요. 브로야도 이제 장기 부상에서 돌아와가지고 그런대로 또 괜찮은 모습 보여줬고 무드릭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신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득점이 이 선수에게 뭔가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는 데 있어서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좀 생기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 0대2로 풀럼전에서 승리를 가져간 첼시입니다. 제가 오늘 오는 길에 뉴스 기사를 검색해보니까 네. 이 무드릭의 타이틀에 1억 유로의 사나이 이렇게 붙어있더라고요. 난 그런 좀 표현은 물론 어울리기는 한데 예. 우리가 말할 때 재미가 없어요. 그냥 무드릭 신무형이라고 하면 되죠. 그게 얼마나 재밌어. 신무형. 그래 그 기사가 잘못됐네. 네. 우리 신무형 드디어 리그에서 득점. 그러니까. 이게 맞아 이게 맞아. 보시는 분들 헤드라인이 앞으로 기사 아쉽다. 써낼 때 신무형으로 해주세요. 지금 채팅창 얼마나 열광. 맞아. 역설적이야, 지금. 이거는 형철이가 진짜 정확한 픽인 것 같아. 1억 유로의 사나이 잘 안 붙어. 안 돼. 우리 신무형. 신무형. 이게 맞아요. 맞아. 인천 팬분들한테 무고사가 신무형이지만 그쵸. 어쨌든 네네네. 신무형 골 넣었습니다. 데뷔골. 네, 드디어 데뷔골을 넣은 무드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첼시가 여름 이적 시장에 굉장히 많은 돈을 썼잖아요. 네. 그런데 왜 지금 공격수 영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여름에 왜 안 샀어? 아니 근데 이거 사실 공격수 문제는 이거 루카쿠 6부터 해야 돼요. 네, 루카쿠가 잘해줬고 루카쿠가 이렇게 분란 안 일으키고 잘했으면 이런 문제 없었고 저는 첼시 미드필더 수비진 보면 좋은 선수들 많아요. 그래서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데 저는 루카쿠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이제 다른 공격수들 링크 좀 뜨고 있잖아요. 이 선수들 데려오면은 저는 올라갈 만한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플럼전 보면서 느낀 게 그래 갤러거 좀 더 갤러거 좀 더 위에 쓰고 앤소는 좀 더 내려쓰고 이러니까 미드필더 괜찮잖아. 이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여기에 해결할 수 있는 공격수 지금 뭐 브로야와 잭슨이 잘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이 선수들이 기대치만큼 성장하지 못했을 때는 사실 골 잘 넣는 공격수가 좀 필요하긴 해요. 해결사 필요합니다. 네. 지금 링크가 뜨고 있는 선수가 2명인데 먼저 빅터 오시멘. 현재 네. 나폴리 구단과의 문제가 조금 있었죠. 있었죠. 네, 아침의 축구를 통해서도 많이 다뤄드렸는데 일단 오시멘 선수가 최근에 이제 그래도 나폴리를 나는 사랑한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줬고 근데 오시멘 선수 어쨌든 최근에 나폴리하고의 뭔가 일이 좀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적 시장 후보에 좀 올라있다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 두 번째 링크가 뜬 선수는 아이반 토니 출전 정지 징계를 현재 받은 상태입니다. 도박 혐의 때문에. 네. 저희가 뭐 여러 번 다뤘습니다만은 배팅 때문에 이제 좀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오시멘도 되게 좋은 선수고 토니도 좋은 선수고 이거는 좀 어떤 선수를 원하는지는 뭐 구단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토니를 만약에 원한다면은 그래도 후반기에는 쓸 수가 있고 이 선수는 리그 적응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선수고 잉글랜드 선수고 활발하게 뛰어줄 수 있고 그리고 버텨주는 힘도 있고 갖추고 있는 툴도 많기 때문에 오시멘뿐만 아니라 토니도 저는 데려올 수 있다면 저는 첼시가 돈 써서 데려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오시멘 선수는 나폴리와의 갈등이 있었는데 풋볼 이탈리아의 보도가 이렇게 나왔대요. 오시멘은 이미 나폴리에 대한 애정을 내려놓은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오시멘이 겨울 이적 시장 이적을 원하고 프리미어리그에 가고 싶어 한다는 마음을 측근에 표현했다고 한다. 이제 오시멘 선수가 마음을 잘 추스렸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보도 결과에 따르면 그래도 이적 시장에 겨울에 이적하길 원한다. 네. 이런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풋볼 이탈리아의 말이 무조건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 내가 언론의 입장이면 오시멘이 어쨌든 나폴리하고 이런 일들이 시달렸을 때 가장
기사 소스를 잡기 편한 내용은 오시맨이 구단과 관계가 안 좋다. 오시맨은 팀을 떠날 것이다. 약간 그럴싸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엮어서 이적서를 묻기가 기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시맨 선수의 경우도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풋볼 이탈리아는 그 보도를 했는데 정말 지금 오시맨이 나폴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본인 이외에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적서를 볼 때 풋볼 이탈리아가 역시 언론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자극적으로 이 소스를 잡았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는 늘 먼저 전제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보도가 앞으로 계속 있을 겁니다. 이런 오시면은 풋볼 이탈리아만 물겠어요? 다른 곳에서도 물겠죠. 풋볼 스페인도 물 거고 풋볼 잉글랜드도 물 거고 다 물 거예요. 다 물어서 이제 오시면 다른 구단하고 이적설 막 엮고 할 텐데 아마 계속 흔드는 어떤 작업들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상황에서 특히 첼시가 공격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 오시맨과 첼시는 링크가 될 것이다. 기사를 많이 접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럼 앞으로 겨울 이적 시장 열릴 때까지 오시맨에 대한 기사는 꾸준히 나오겠네요. 그렇죠. 조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유력한 기자들, 첼시 쪽에 유력한 기자와 나폴리 쪽에 유력한 기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입에서 나올 때가 저는 진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좀 연결이 되는구나. 가능성만 열어두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오시맨이 아닌 또 다른 선수, 저희 아이반 토니의 링크도 나오고 있는데 이 선수가 사실 잘했던 선수기는 하지만 출장 정지 징계를 받고 나서 경기를 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데려오는 데 있어서 위험 요소는 분명히 있지 않나요? 그 경기력이라는 게 훈련으로 충족이 되는 경기력이 있고 실제로 뛰었을 때 그 필드에서 충족되는 그런 경기력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확실히 토니가 좀 부족하긴 한데 일단 젊은 선수기도 하고 토니는 저는 프리미어리그 입성부터는 매 시즌 이제 성장했던 선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토니 앞서도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데려올 수 있으면은 리그 적응에 문제 없는 선수면 저는 데려오는 게 맞지 않나. 예. 사실 그리고 오시면은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보면 아이반 토니보다 더 많은 걸 보여줬기 때문에 데려올 수만 있다면 최고죠. 오시면은 그러면 저는 어느 팀이건 넘버원 타겟으로 꼽을 만한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그 생각도 드는 게 이제 토니가 만약에 이제 첼시와 이렇게 링크가 있는데 경기에서의 풀핏 되는 거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 그러면은 다른 선수 데려올까? 이러다가 다른 넘버 9 찾다가 오시맨도 안 됐어요. 그러면 정말 매물 없거든요. 근데 토니가 다른 팀 가서 되게 잘해? 이거 되게 배 아파. 저는 이렇게 링크 뜰 때 데려갈 수 있으면 데려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공격수, 골 넣는 공격수는 저는 돈으로 늘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정력은 키워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냥 뭐 사실 돈이 그냥 무한정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축구팀에는 어디까지나 수익 내에서의 지출을 해야 된다는, 벌어들인 수익 내에서의 금액을 지출해야 된다는 FFP 룰이 있습니다. Financial Fair Play 뭐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서 첼시가 사실 지금 무지막지하게 돈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사들에 모두 전제고 깔려 있는 건 첼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일단 팔아야 한다. 근데 첼시는 팔 수 있다에 자신하는 입장이래요. 우리 팔 수 있다. 그래서 그 판돈으로 겨울에 이 선수들을 살 수 있다라고 여기 언론사들의 보도는 다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토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브렌트포드에서는 팔 의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첼시가 잘 정리만 하면 어쨌든 영입 경쟁에 확실히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뭐 이번 시즌을 앞두고 사우디 형님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사실 줬죠? 저는 첼시 와 이게 정리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갑자기 사우디에서 많은 선수들을 이제 정리를 해줬고 그리고 사우디랑의 관계도 제가 알기로는 계속해서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신빙성 있죠. 또 정리하고 또 금액 자본 만들어가지고 또 선수들 사고 어떻게 본다면 이게 선순환이 될 수도 있어서 그 사우디 리그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적지 않은 돈인데 거침없이 뭔가 그 왜 있잖아요. 드라마에서 보는 재벌들의 쇼핑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세요. 맞아. 돈으로 사고. 이 선수 주세요. 이런 느낌 좀 있지 않아요? 자기 다 긁어내고 카드 한 장 하나로 그냥. 저희랑은 사실 굉장히 너무 멀죠. 그렇게 뭐 될 수도 없는 삶이긴 합니다만은 진짜 실제로 뭐 백화점 VIP 뭐 이런 썰들 들어보면은 아예 그 주차해가지고 뭐라 그래야 될까? 샵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게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살 수 있는 거 되게 고가의 상품들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우디 입장에서는 저 쿨리발리랑요 누구랑요 누구 주세요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 있잖아요. 딱 그 첼시 문 두들겨가지고 여보세요?
네, 늘 먹던 걸로 주세요. 딱 받아오는 거지. 그치. 네. 자, 오시멜 선수와 그 아이반 토니에 대한 링크가 나오고 있는데 이 두 선수 입장에서는 첼시에 와서 무언가 메리트가 있어야지 이적을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예. 이 두 선수가 바라봤을 때 첼시가 이 두 선수에게 줄 수 있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아이반 토니는 일단 아무래도 지금 뛰고 있는 브랜트포드보다는 훨씬 더 큰 규모의 팀이라는 점, 그리고 역시 평균적인 성적으로 보면 늘 유럽 클럽 대항전을 노릴 수 있는 팀은 전 첼시라고 보거든요. 뭐 최근에 첼시가 성적이 좀 떨어졌다. 최근의 일이지 좀 길게 보세요. 첼시는 항상 성공했던 팀입니다. 맞아요. 나라도 축구 선수라면 정말 가고 싶은 팀일 것 같아요. 오시멘의 경우는 그걸 것 같은데 나폴리도 엄청난 규모의 팀이기 때문에 이 브랜트포드 아이반 토니의 상황과는 좀 다르지만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하고 싶어한다는 얘기들이 또 오시멘 관련 기사를 보면 있어요. 아까 풋볼 이탈리아의 보도도 그랬잖아요. 오시멘은 꿈에 그리던 프리미어리그 드림을 이룰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각자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첼시의 메리트는 분명히 있고요. 또 아마 첼시가 FPP 문제가 다 해결된다면 계약을 할 때 단연 계약을 또 할 겁니다. 그러면 내 미래가 8년 보장되어 있다. 선수에게 메리트가 아닐까요? 높은 주급 조건도 준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저라면 뭔가 그 생각도 할 것 같아요. 내가 가서 이 팀의 혀를 한번 뚫어준다면 내가 진짜 사실, 엄청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저는 공격수 입장에서는 첼시 가서 내가 골만 넣어주면 여기는 사실 XG는 사실 올 시즌 보면 꽤 높아요. 맨시티랑 비교해서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기회는 어느 정도 온다는 거네. 내가 골 잘 넣어주면 여기에는 거슬러 가서 드록바가 이제 소환이 되잖아요. 그동안 마음에 드는 공격수가 첼시 팬들 입장에서는 없었는데 오시멘이랑 토니가 와가지고 해주네. 제2의 드록바. 너무 고마워요. 팀 입장에서도 이런 애정을 또 받을 수가 있고 내가 챔스를 진출시켰네라고 말할 수가 있고 마지막 방점을 찍을 수 있는 퍼즐 한 조각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이 공격수들한테 엄청 메리트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첼시는 왜 이적 시장의 큰 손 느낌이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또 어떤 구매력을 보여줄지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저희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유럽 5대 리그에서 지금까지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팀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재 첫 번째로는 라리가의 바르셀로나가 8경기 중에서 6경기 승리하고 2경기 무승부로 현재 패배가 없는 상황이에요. 잘 나가고 있죠. 바르셀로나의 경우는 일단 레반도프스키 그리고 주앙 듀오, 주앙 페드로, 주앙 칸셀로. 주앙 펠릭스랑 칸셀로. 페드로라고 했죠, 제가. 예. 네, 주앙 펠릭스입니다. 예. 이 선수들이 이제 레반도프스키의 좋은 어떤 호흡을 맞춰주고 특히 펠릭스 레반도프스키가 합을 맞출 때는 야 드디어 레반도프스키한테 정말 짝을 잘 맞춰주는 미드필더 동료가 등장했구나 이런 느낌이 또 들었는데 그리고 이외에도 중심을 잡아주는 이른바 프랭키 도용 뭐 일각에서는 더용 해저 축구라는 얘기들도 하는데 프랭키 도용이 진짜 뒤에서부터 위까지 정말 많은 역할을 차지해주고 또 파트너가 로메오기 때문에 패스를 더 많이 뿌려줘야 되고 풀어줘야 되는 게 있는데 대용 선수가 그거 진짜 잘하고 있어요. 팀의 중심, 기둥 뭐 최근에 좀 부상 이슈가 있었는데 예. 대용 선수 계속 컨디션을 잘 유지해줬으면 좋겠고 지난 시즌도 라리가에서 실점을 정말 적게 했던 수비진 아닙니까? 그런 바르셀로나의 어떤 좋은 조직력들이 맞물려서 초반에 좋은 돌풍과 기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르사의 무패 행진은 팀의 조직력이 끈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선수들이 또 뭔가 활력도 넣어주고 있고 기존 코어를 이루었던 선수들 잘하고 있고 곧 있으면 페드리가 부상 복귀한다는 얘기도 예. 있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다른 무패 행진 이어가고 있는 팀 이번에 프리미어리그로 넘어갑니다. 토트넘이에요. 7경기에 현재 5개의 승리를 거뒀고 5번의 승리를 거뒀고 2번의 무승부 기록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네. 지난 시즌이랑 분위기가 다르죠. 너무 다르죠. 일단은 토트넘 축구를 얘기하는데 제가 웃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 좀 행복하고 아주 밝아질 수 있어요. 와, 지난 시즌은 경기 보는 거 굉장히 어려웠는데 올 시즌은 일단 경기가 재밌어서 보는 맛이 나고요. 저는 여기는 반더벤이 와가지고 진짜 바로 리그 적응해가지고 본인의 장점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 인상 깊고 메디슨에 대해서는 저는 메디슨 데려갈 때 내가 봤던 메디슨은 요 정도까지 장점이 있었나 싶었던 것들을 지금 경기장에서는 더 많은 장점으로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메디슨 자체도 토트넘 와서 더 스텝업했고 더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서 잘 나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토트넘은 감독 얘기해야죠. 감독이 바뀌면 이렇게 재밌고 공격적인 축구, 공격수들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축구를 한다. 그래서 토트넘도 뭐 베스트 11이 아닐 때는 전력이 좀 많이 약화가 되는 게 흠이긴 합니다만은 지금까지는 무패 행진 달릴 만한 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캡틴 손의 효과도 크죠. 손흥민 선수가 오면서 뭔가 팀 분위기가 되게 좋아진 느낌이 많이 들어서 주장 손흥민의 효과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골을 되게 많이 넣어주고 있으니까 그런 상승 효과도 토트넘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팀 아스날입니다. 7경기 5승 2무 기록하고 있어요. 아, 이거 쓸 때 준비할 때만 해도 분위기가 좀 좋았는데 좋았는데. 오늘 리그에서는 저희가 무패가 맞으니까. 그건 맞아요. 근데 예. 오늘 패배하면서 약간 애매해진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일단 주말 상대가 맨시티전인데 아무래도 배당을 봤을 때는 사실 맨시티의 승리는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할 것 같거든요. 아스날의 경우는 그래도 지금까지 잘 나갔던 부분은 그래도 진 경기 중계하고 나면 잘했던 게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문제예요. 아스날은 리그에서의 무패 행진 얘기할 때는 데클란 라이스. 아, 맞아요. 네, 요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하베르츠는 굉장히 아쉽습니다만 데클란 라이스가 오면서 후방에서의 안정감 그리고 위쪽에서의 볼 순환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고 또 라야 골키퍼도 잘하죠. 네, 잘해주고 어. 있기 때문에 형철의 말대로 오늘 챔스는 진짜 아쉬웠지만 리그에서는 여기도 무패행진 달릴 만한 팀이에요. 그리고 예. 살리바가 진짜 노련하게 수비 잘하거든요. 마갈양이스도 9월부터 다시 선발로 들어와서 수비력이 꽤 괜찮은 편이고 베나이트도 정말 너무 많이 혹사당하고 있지만 하이트 나올 때마다 정말 전술적으로 요긴한 자원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팀버 부상 때문에 플랜이 좀 꼬였고 초반 부상자가 아스날도 꽤 있었어요. 마르티넬리도 여전히 부상 중이고 트로사르도 잠깐 부상으로 빠진 기간들이 있었거든요. 불운한 아픔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 5승 2무라는 성적을 낸 거는 정말 대단한 아스날의 성과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말에 맨시티와의 경기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물론 뭐 힘든 경기가 되겠지만 네. 아스날도 또 좋은 흐름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커뮤니티 쉴드 어디가 우승했나요? 아스날이 우승했습니다. 어디 꺾었나요? 맨시티를 꺾고 우승했어요. 20차이까지 가긴 했지만 압박으로 그때 아스날이 경기 준비를 되게 잘해왔는데 그 경기를 보면서 느낀 건 커뮤니티 쉴드여서 물론 프리미어리그 때 어떤 리듬하고는 다를 수는 있지만 아르테타가 지난 시즌 패배에 다졌거든요. 이를 진짜 단단히 갈고 왔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번 경기도 맞춤 전술이 나름 아르테타에게서 그래도 맨시티 상대로 나오지 않을까. 전 그 부분에서 약간의 반전이 있을 거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경기도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다음 팀으로 넘어가면 이번에 분데스리가의 레버쿠젠입니다. 현재 6경기 중에서 5번 승리하고 한 번만 무승부예요. 이 한 번의 무승부가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였고요. 여기 저희가 보니페이스도 예전에 힌드풋볼에서 다뤘습니다만 이 선수 정말 파괴력 있는 공격수고요. 뭐 그리말도랑 뭐 프림퐁, 탑소바, 뭐 흐라테키 골키퍼까지 면면이 괜찮아요. 그 중에서 저는 여기 비르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비르치. 이 선수가 공 잡았을 때는 거의 파이널 서드 근처에서는 키패스로 연결이 됩니다. 이제 키패스라는 게 슈팅으로 연결이 되는 패스라는 건데 그만큼 비리치가 잡았을 때는 공격수들에게 영향을 더 미칠 수 있는 선수가 미칠 수 있는 선수고 이 선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비 알론소가 이 팀 밸런스를 정말 잘 잡아놨어요. 그리고 감독이 플랜 A만 강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뭐 중간에 뭔가 안 됐을 때는 교체도 하고 오른쪽 공격이 풀리지 않았을 때는 살짝 그 위치를 조정해주는 이런 미세한 전술 지시가 경기 중에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데 사비 알론소는 이걸 해내더라고요. 제가 뭐 사비 알론소를 현역 선수 때부터도 굉장히 좋아해서 이 감독을 더 높게 평가하는 감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본 지금까지의 사비 알론소는 감독으로서도 충분히 명장의 반열에 들 수 있는 감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모로 바이에른 뮌헨보다 레버쿠젠이 지금 분데스리가에서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꽤 괜찮은 올라온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제 레버쿠젠이 리그 1등이 될 가능성도 이거 무시 못하는 거죠? 사실 아무래도 바이에른 뮌헨이 워낙 오랫동안 리그 연패를 했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가야 되는 건 맞는데 확실한 건 알론소가 좋은 팀을 만든 건 맞다. 근데 여전히 우승은 사실 바이에른 뮌헨이 정배입니다. 왜냐? 우승하는 팀은 후반기까지 뭔가 꾸준함을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바이에른 뮌헨은 지금은 올라와 있지 않을지언정 쭉 힘을 유지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올라올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돼요. 근데 레버쿠젠은 지금 정말 잘하고 있지만 과연 바이에른 뮌헨만큼 이 흐름을 지속할 수 있는 뭔가의 힘이나 경험이 있느냐. 그렇게 봤을 때는 아무래도 불안하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바이에른 뮌헨의 우승이 그래도 정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분데스리가의 또 다른 팀 도르트문트고요. 6경기 현재 4승 2무 기록하고 있죠. 근데 여기는 결과는 좋은데 내용은 최악이에요. 진짜 도르트문트는 사실 여긴 조금 얘기를 다르게 해야 되는데 테레지치 감독 진짜 전술적으로 보면은 야 미드필더를 이렇게 안 거쳐가나? 그냥 보다가 고개가 아플 정도로 뻥뻥 차는 과정만 반복이 되더라고요. 카메라로 나 모니터 하나만 보고 있는데 너무 많이 차니까 약간 그럴 정도로 여기는 전술이 사실 전 영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이번 시즌 중계 준비하면서 정말 너무 많은 경기들을 지금 보고 있지만 도르트문트 경기는 보면서 내용이 좀 애매하다. 근데 어떻게든 그걸 또 뒤집어서 이기긴 이기더라고요. 결과는 높게 보나 내용은 분발이 필요하다. 제가 본 경기 저 하에서는 전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감독의 전술은 아쉽지만 선수들이 멱살 잡고 끌고 간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약간의 운도 좀 따르지 않았나. 왜냐면 사실 지난 시즌보다 폼이 좀 떨어진 선수들이 일부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어쨌든 일단 이기고 있는 흐름을 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 그리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 긍정적. 어떻게든 뭐 마르코 루이스가 또 조커로 뭔가 흔들어주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좋긴 좋으나 아직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르트문트 경기들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형처럼 좀 비슷해요. 여기 저는 약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레그리 감독의 유벤투스 지난 시즌 안 좋았을 때 뭔가 딱 화면 캡처하잖아요. 무슨 강강수월로 하듯이 이렇게 중원 비워가지고 축구하거든요. 이렇게 벌써 그러면은 이게 경기 결과는 이제 공격수들의 결정력으로 가져올 때가 있는데 이게 보는 게 진짜 힘들거든. 근데 저도 약간 도르트문트는 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직관 가신 팬분들은 좀 고개 아플 수도 있겠어요. 너무 뻣뻣하니까. 직관 가면은 또 공 안 쳐다보고 이제 뒤에 있는 수비수들 보고 이래가지고 이런 경기에도 이제 시간은 잘 가는데 이제 화면으로 보면은 미드필드에서 안 거쳐가고 조직적으로 안 보이면은 이게 전술인가 싶거든요. 네. 근데 사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지그나 이두나 파크가 이제 지금도 아마 도르트문트 리그 때 쓰는 경기장 이름일 거예요. 네. 진짜 열광적인 곳이에요. 한 번은 꼭 가보고 싶다라고 아마 나중에 직캠 영상 같은 거 보시면 야 여기 꼭 가보고 싶다는 표현이 아마 많이 드실 겁니다. 지금 노란색이 딱 어울리는 도르트문트. 오늘 도르트문트 그러네. 컬러인가요, 저? 그렇죠. 여기도 검정색이 하이니까 맞네요. 네, 노검 도르트문트 되게 매력적인 구단이지만 경기력은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더 분발해야 된다. 조금 더 분발해서 더 좋은 제발. 경기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저희 다음 팀들이 이제 리그왕에서 경기하고 있는 팀들입니다. 니스와 스타드 렌인데요. 니스는 7경기 지금 3승 4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스타드레는 2승 5무인데 이 두 팀은 이전 팀들하고는 또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무승부가 많아서 무패는 무패인데 막 우리가 좋다 하고 보기는 좀 힘든 사례들이 아닌가. 오히려 이 팀들보다는 유럽 5대 리그는 아니지만 전승하고 있는 팀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이 팀들이 뭔가 좀 이야기가 좀 궁금해지는 것도 같습니다. 그 네덜란드 리그에 있는 에인트호번 그리고 튀르키예 리그에 있는 페네르바체가 현재 전승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무승부도 없이 패배도 없이 승리만 오직. 튀르키예 리그 같은 경우는 페네르바체는 지금 전승이고 갈라타사라이는 한 번 비겼고 이제 다 이겼는데 페네르바체는 일단 제코가 전방에서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1경기 5골 기록해주고 있고 기존에 있었던 이제 카디오글루 같은 자원 이 선수는 좌우 풀백이라던가 뭐 2선도 좌우 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다재다능한 선수인데 기존에 있던 자원뿐만 아니라 제코라는 공격수가 와가지고 해결해 주다 보니까 이 팀도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죠. 인토번의 경우는 저도 최근에 중계를 하면서 봤지만 일단 벨라쿠찹 선수가 이적 시장 말미 때 중앙 수비로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벨라쿠찹이 좀 뛰고 있고 데스트 있죠? 오른쪽 측면 수비수. 네. 데스트가 에인토번에 가니까 잘하더라고요. 여기서는 꽤 지금 운반 잘해주고 있고 그리고 미드필더의 뭐 페이르만이나 세이바리 같은 선수들 중원에서 중심자 잘 봐주고 있고 이름이 되게 재밌는 선수가 있어요. 노아랑이라고. 노아랑입니다. 노아랑. 네. 노아랑 적으면 되게 귀여워요. 노아랑 이렇게 붙여서 쓰면은 어쨌든 이 선수가 측면에서 또 흔드는 어떤 역량을 잘 보여주는데 또 요즘에 그 드리블러로 되게 각광받고 있는 요한 바카요코 이 팀에 있거든요. 에인토번도 수비는 조금 불안하기는 하나 뭔가 팀적으로의 어떤 공격력이나 공격진의 능력이 굉장히 좋아서 이 팀도 경기를 좀 매력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이 두 팀 팬들 입장에서는 경기 보면 아주 시원시원할 것 같아요. 맞아요. 막 시원시원하게 이겨주고. 어떻게 보면 지금이 딱 뭔가 괜찮은 분위기 속에서 이 팀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과거의 무패 우승 사례 저희가 정리해서 왔는데 사실 한 번도 안 지고 우승하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대단하죠. 한 번 학교에서 개근상 요즘도 개근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있었는데. 그거 모르겠네요. 네. 요즘 뭐 0 몇 년생 친구들은 개근상 있나요? 채팅창 한번. 채팅창 한번 보죠. 0 몇 년생에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건 있더라고요. 우리 다 제가 구야. 알기로는 이제 예전에 비해서 우리는 웬만하면 진짜 학교 아파도 이제 개근상 때문에 어머니가 이제 보내고 이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 여행 같은 거 갈 때도 뭐 내면은 이거 수업 들은 거로 인정해주고 이런 게 있다던데요. 그래요? 예전만큼 개근상이 되게 각광받고 이러지 않다고. 뭐 없대? 아예 없다는데? 없다. 학교마다 다른 것 같기도 하고. 05. 05년생이요? 네. 04년생? 다들 어리구나. 예. 내가 누나가 많네. 거짓말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맞아요. 네. 공부 말고 칠구실 수도 지금 있어. 출근 준비하시는 내시하고 분들은 있거든요. 저보다도 형님들 많아요. 공부 아니고 7호신다니까 7호. 네.
예전에 이제 비디오 빌려가지고 이제 축구 보고 이러신 분들이 제 윗세대가 많거든요. 네. 뭐 댓글에 응애 나오고 난리 네. 났어 지금 아주. 어제 그게 힘들잖아요. 여기서 그- 이제 누나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저보다 형님도 있어요. 맞아, 네. 맞아. 예. 어쨌든 이게 그 개근상도 힘든데 예. 한 번도 안 진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축구 게임 하시는 분들 많죠. FC24 같은 게임들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커리어 모드 하다 보면은 다 안 지고 이기거나 비기고 무패로만 하는 거 진짜 게임에서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FM 게임에서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뭐 어떤 게임을 하더라도 쉽지 않고 뭐 FC 온라인, FC24 해도 무패 정말 달성하기 어려운 일. 근데 이거를 실전에서 그 변수만을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달성한다? 대단한 일인 거죠. 실전에서 달성한 팀들 이제 아나운서 선배님, 네. 수빈님께서 한번 정리해 주시죠.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프레스턴 노스엔드 8889 때는 아시겠지만 이때는 프리미어리그가 아니었고요. 맞아요. 0304 아스날은 전설이죠. 맞아요. 네. 그리고 라리가는 2번 있습니다. 2930 때 빌바오, 1931년 32 이때 레알 마드리드 굉장히 과거의 네, 기록이고 이때가 그립다. 네, 형철이는 이제 또 축구 이때 봐서 또. 1888, 89 이때가 그립다. 막 이런 얘기죠. 이탈리아는 2번이 있네요. 9192 밀란 그리고 1112 유벤투스. 비교적 이제 최근이죠 유벤투스 같은 네. 경우에는. 콘테 때죠, 이때가. 예, 콘테가 맞습니다. 이때 그래서 각광을 받았던 게 생각납니다. 2011-12 시즌 유벤투스의 무패 우승. 이때가 어떻게 보면은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리그들의 제일 최근 사례이기 때문에 또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 가장 최근 팀이 보면 2012 유벤투스. 그러면 아쉽게 진짜 너무 아깝게 무패 우승 좌절된 팀은 최근에 어떤 팀이 있어요? 기억나는 팀은 2017-18 시즌에 그 바르셀로나. 네, 바르셀로나가 진짜 문턱까지 왔는데 그 만델라 컵이죠. 남아공까지 가서 갑자기 경기를 했어요. 제 기억이 맞으면 그때 요하네스버그까지 갔었나? 네. 되게 멀어요. 그때 션다운드라- 아프리카 끝까지니까. 그 리그 진행 중에 션다운즈라는 팀으로 예. 가서 션다운즈라는 팀이랑 이제 그 남아공에서 만델라 컵을 치렀는데 이걸 왜 또렷이 기억하냐면 제가 그 경기 중계를 했습니다.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텐데 그때 스포티비에서 중계가 있었어요. 션다운즈하고 바르셀로나의 그때 만델라 컵. 그 경기를 치르고 와서 피로도가 누적됐잖아요. 그래서 결국 레반테한테 그때 지면서 36라운드까지 무패였는데 37라운드에서 레반테에게 4대5로 패하면서 1패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승을 하긴 했는데 무패 우승을 진짜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그 하나 때문에 깨졌기 때문에 너무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도 진짜 얘기 많이 나왔던 게 아니 시즌 중에 이거 선수들 많이 뛰는 게 가는 게 맞냐 남아공까지 가는 게 맞냐 경기 전에도 이슈가 있었는데 결국 경기 갔다 왔는데 레반테가 그때 경기 시즌 막판에 막 연승 달리고 꽤 강했어요. 그리고 이게 레반테 원정이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좀 더 여기에 집중할 필요도 있었던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리그 우승도 중요합니다만은 무패 우승 같은 경우는 사례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 시즌으로 우리가 통으로 기억해야 되거든요. 근데 좋은 기회를 좀 날려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바르셀로나 팬들이 넬슨 만델라 100주년 기념 친선 경기 가는 거 전후로 좀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네. 그러니까 이번 시즌 아직 뭐 6경기에서 8경기 정도밖에 아직 경기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현재 무패 달리고 있는 팀들 저희가 쭉 한번 짚어봤잖아요. 네. 그 팀들 중에서 이 팀 혹시 무패 우승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팀 어디 있을까요? 야, 여기서 제가 도르트문트 얘기하면 진짜 재밌는 건데. 저 오늘 딱 도트문트 룩으로. 네, 도르트문트 제가 마음으로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정이 간 팀이고, 여기서 가장 기세가 좀 좋은 팀은 없어요. 네. 한 팀은 질 것 같다. 그 중에서 그나마 가능성 있는 팀, 바이에른 뮌헨 꼽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나마지. 개인적으로 무패 이번 시즌에 오래 갈 수 없을 거라고 봐요. 이유를 제가 몇 가지 드리자면 첫 번째는 지금 부상자가 많잖아요. 저는 그게 지난 시즌 월드컵 때문에 일정을 막 땡겨 쓰고 막 하면서 선수들 지금 부하가 엄청 많이 온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볼 땐 분명 아직 남아있는 올 시즌 기간 동안에도 선수들 퍼지는 상황, 체력적으로 퍼지는 상황, 부상당하는 상황, 혹사의 대가를 치르는 상황 분명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시즌보다도 이번 시즌은 그런 위기감이 좀 많이 드는 시즌이어서 제 생각에는 무패는 힘들다. 어느 팀이어도 힘들다라고 좀 진단하고 싶네요. 있을까요? 무패 우승할 수 있는 팀? 만약에 제가 지난주에 이 질문을 받았다면 저는 맨체스터 시티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굳이 맞아. 코리안 가이가 코리안 맨체스터 시티를 코리안 상대로 가이가. 이렇게 득점에도 성공하고 맨체스터 시티를 꺾을 줄 몰랐기 때문에 진짜 저도 형철이랑 똑같아요. 저는 오히려 형철이는 그나마 미넨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레버쿠젠이랑 미넨 경기랑 라이프치히랑 미넨 경기 보면서 요 팀도 리그에서 쉽지 이거 않아. 무패 절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나마 바르셀로나. 정말 그나마. 그나마. 예. 그 더 코리안 가이가 나와서 하는 얘긴데 구단 SNS에 올라가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음성으로 네. 황희찬 틱톡. 네. 울버햄튼 틱톡에 올라왔더라고요. 아, 형철 씨 틱톡 스타구나 이제. 그러니까 틱톡 스타. 영국이랑 울버햄튼에서. 예. MG다워요. 네. 아, 맞네, 맞네. 유튜브 스타가 아니고 틱톡 인스타도 스타? 아니고 맞아요. 이거 완전 틱톡으로. MG다. 너무나도 좀 고맙죠. 제 목소리를 이제 전 세계에서 듣고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황희찬 선수가 전 그걸 보면서 진짜 팀 내에서 이쁨을 많이 받고 있구나. 이거 아시죠? 울버햄튼 지금 샵 가면은 그 코리안 가이도 티셔츠도 이제 나와서 팔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밈처럼 된 게 아니고 그냥 현지가 난리가 더해. 났어 진짜. 현지가 네. 더해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진짜 황희찬 선수에 대한 현지 인기가 상당하고 울버햄튼도 참 황희찬 선수를 많이 좋아하는구나. 되게 뿌듯합니다. 그래서 저도 덕분에 반사이익을 많이 누리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주제 마지막 질문 저희 밸런스 게임하고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무패 우승하기가 정말 힘들다는 걸 저희가 이번 주제를 통해서 엄청 얘기를 했잖아요. 예. 무패 우승 대 전관왕. 나가는 리그 경기마다 다 우승하는 거. 둘 중에 뭐가 더 힘들 거라고 보세요? 무패 우승과 육관왕. 전관왕. 이제 전관왕. 저랑 나가는 형철이도 리그마다 좀 다. 이야기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채팅으로 어떤 게 좀 여러분들의 어려운지. 이야기도 궁금하다. 무패 우승 vs 전관왕. 저는 전관왕이 그나마 더 어렵다? 더 어렵다? 그나마 쉽다. 쉽다? 그러면 저랑 똑같아요. 무패 우승은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전관왕은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전관왕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 한두 번 지더라도 챔스를 위해서 힘을 비축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쉽진 않지만 운영이 가능해요. 저는 계속 이 가정에서 맨시티를 생각을 하면서 말하는 건데 뭐 무패 우승은 당장에도 실패하긴 했습니다만 잘하면 이 팀은 전관왕 가능하겠는데? 요 생각이 좀 더 들어서. 맞아.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보면은 예. 전관왕이 더 쉽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죠? 무패가 더 어렵다고, 그쵸? 근데 생각해보면 당장 가장 무패 우승보다 가까운 게 바이에른 뮌헨. 맞아. 예. 예. 1920 시즌이었죠. 그때가 진짜 대단했죠. 예. 그때 그래서 정관왕을 했던 시즌이잖아요. 예, 바이에른은. 저는 그런 거 그래서 생각하면 전관왕이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저도 무패 우승이 더 예. 어렵지 않나. 예.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이 팀들이 뭐 저희의 예상을 뒤엎고 무패 우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번 시즌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연휴 기간 동안에 업데이트된 선수들의 부상 소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토트넘전에서 부상당한 상태로 득점을 했지만 결국 또 발목과 무릎 쪽에 통증이 있다고 했던 코디 학포. 네, 학포가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피했다고 합니다. A매치 기간이 끝나면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이제 무릎이랑 발목이 다 다쳤다고 해서 걱정이 좀 많이 됐잖아요. 되게 아파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때 우독에게 당했던 태클이 어쨌든 좀 깊은 태클이기도 했었으니까. 근데 다행히 이제 학포 선수는 A매치 기간까지 휴식하고 나면 돌아올 수 있다. 라는 얘기가 좀 들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버풀에서 학포가 굉장히 중심적인 선수죠. 중심적이죠. 왜냐하면 그 공격수로 내려와주는 움직임도 학포가 많이 차지해주고 저는 학포가 의외로 잊을만 하면 골을 좀 넣어주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이게 약간 팀에게는 그런 선수가 필요한데 필요할 때 내가 믿고 있는 살라 같은 선수들이 뭔가 골이 안 터질 때 근데 갑자기 그때 불쑥 들어와서 혜성같이 학포가 딱 골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감이 되게 경기에서 필요할 때가 있는데 학포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존재고 경기력도 좋습니다. 번뜩이는 움직임이 있는 선수네요. 기본기가 좋고 맞아요. 번뜩이는 침투가 옛날에 에인토번에서 뛸 때도 좀 많이 느껴졌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좀 평가하고 싶네요. 또 이렇게 리버풀의 학포 선수의 부상 소식이 전해졌고 첼시에서도 부상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이게 진짜 참 7회 저 진짜 너무 좋아해요. 네. 리스 제임스랑 7회를 정말 너무 좋아하는데 부상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 리그컵 경기 끝나고 이제 지금 7회는 제가 봤던 기사에 따르면 한 8주 정도 결장인데 그러면 10월, 11월 이렇게 날리는 거거든요. 첼시 지금 가뜩이나 상황 안 좋은데 물론 약간의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7회이 이렇게 빠지면 더 타격이 클 거예요. 네. 또 다른 선수들 있잖아요. 무드릭이나 카이세도. 풀럼전이 끝나고 이제 뭔가 부상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었던 선수들이죠. 무드릭은 지금 대퇴사독은 이상을 좀 느끼고 있다고 하고 카이세도는 타박상이래요. 근데 두 선수는 그래서 추후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막 올라오는 어떤 무드릭 데뷔골이 나왔으니까 이제 상승세를 타야 되는데 부디 부상이 상승세를 좀 가로막는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브로야가 60분 만에 교체 아웃이 됐어요. 그래서 브로야 장기 부상 복귀하고 얼마 안 됐는데 혹시 또 다친 거 아니야? 라고 걱정했을 텐데 다행히 인터뷰를 보니까 원래 60분만 뛰기로 예정하고 있었대요.
부상 위험이 있으니까 일부러 60분만 딱 뛰고 천천히 그 회복을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미리 프로그램을 짜놨다고 하니까 60분만 뛰고 나간 거는 예정된 일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첼시에서 부상당한 선수들이 복귀를 하고 나면 또 그만큼 부상으로 인해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올 시즌 첼시, 맨유는 뭐 특히나 첼시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부터 저는 그냥 막아 끼웠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제 요런 표현하는 거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부상이 많은 선수들에게 이제 유리몸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뭐 칠렐과 리스 제임스는 그런 타이틀을 좀 달고 있을 만큼 좋지 않으니까 저 첼시 선수들은 좀 부상 진짜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예. 선수들의 부상 소식은 항상 안타깝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아직 더 있습니다. 아스날에서 레알 소시에다드로 임대 갔던 티어니도 현재 부상 소식 전해졌죠. 아스날에서는 워낙에 이제 진첸코가 확고하다 보니까 소시에다드 가서 그래도 쏠쏠하게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었는데 햄스트링 부상이 뭐 간혹 이제 3개월 이렇게 진단됐다가도 짧아지는 경우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햄스트링도 은근 이게 되게 고질적이어가지고 지금 티어니도 한동안 좀 못 볼 것 같아요. 아무래도 티어니가 원래 부상 빈도가 좀 많았으니까 지금 이제 아스날 그 전 동료들이 티어니 선수 부상 소식을 좀 안타까워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좀 아쉽네요. 소시에다드 가서 본인도 반등하기 원했을 것이고 뭔가 부상만 아니었으면 이 선수 자체는 더 꽃이 피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안타깝습니다. 티어니도 늘 진짜 좀 올라올 것 같을 때 부상이 좀 발목을 잡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선수 뭐 아까 제가 뭐 진첸코에게는 약간 밀렸다라고 표현하긴 했습니다만 이 선수 어디 가나 좀 사랑받을 만한 선수거든요. 팬들에게도 그렇고 근데 좀 부상이 발목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좀 젊은 선수가 뜻을 다 못 피는 게 좀 아쉬워요. 이렇게 티어니의 부상 소식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또 맨유의 리산드로 마르티네즈가 중족골 골절로 인해서 추가 수술을 받았죠. 이전에도 한번 같은 부위에 부상이 있었던 거죠? 맞아요. 이번에도 같은 부상이었어요. 그래서 중족골 골절이 지금 좀 반복이 된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 올 시즌에 돌아왔을 때 리산드로 마르티네즈가 폼이 좋았다고 보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회복이 잘 된 것 같지가 않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실제로 중족골 골절 부상이 반복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술을 또 받았다고 하고요. 수술을 받게 되면서 최대 3개월가량의 아웃이라고 하더라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수비진 꾸리는 데 있어서는 지금 아무래도 리산드로 마르티네즈의 이 이탈은 전체적인 수비 운용, 팀의 밸런스, 빌드업 다 문제를 많이 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제 리산드로 자리는 누가 채웠죠? 오늘 바란이랑 린델레프 나왔고요. 리산드로 마르티네즈 같은 경우에는 뭐 오나나가 올 시즌에 확실히 대야 대신 들어와가지고 실수랑 별개로 이 선수가 공을 잡고 있을 때 선수들도 확실히 좀 위쪽으로 올라가고 이런 전술적인 움직임을 터너가 원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난 시즌부터 함께했던 리산드로가 굉장히 좋은 폼으로 부상이 없었다면 함께 더 좋아졌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핵심 선수인 리산드로가 빠진 건 아까 뭐 첼시도 막아 꼈다 이런 얘기 합니다만은 맨유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센터백 계속 부상으로 로테이션 돌고 있어가지고 린델레프가 사실상 3옵션인데 제일 많이 나와요. 그리고 왼쪽 풀백도 계속해서 이제 부상이다 보니까 여기도 첼시 못지않게 부상자 더 나오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리산드로의 이탈이 맨유의 올 시즌 운영에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되겠네요. 저는 엄청 크다고 봐요. 리산드로 마르티네즈가 올 시즌도 사실 폼이 좀 좋은 편도 아니긴 했습니다만은 중족골 부상을 이미 한 번 더 이번에 또 부상으로 또 빠지게 되는 거는 한동안 리산드로 마르티네즈를 활용해서 후방에서의 안정감 있는 빌드업을 못 가져간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에서는 여전히 레시포드 혼자 하게 되고 맞아요. 이런 상황이 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아요. 또 경기 보다 보면 손흥민 선수도 뭔가 컨디션이 100%는 아닌 것 같죠? 맞아요. 지금 손흥민 선수도 계속해서 이제 풀타임이 아니라 경기 막판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좀 세심하게 좀 배려를 하는 모습인데 일각에서는 이거 다시 탈장이 좀 재발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지난 시즌에 워낙에 탈장으로 고생했던 선수라서 올 시즌은 팀이 전체적으로 좋고 그리고 캡틴이다 보니까 경기장 내외에서 바빠야 되는 선수잖아요. 그리고 그 역할을 너무 잘해주고 있는 선수인데 참 축구 선수들 부상을 뭐 부상 없이 이렇게 선수 생활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최대한 좀 부상을 좀 피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손흥민 선수는 우리에게 늘 즐거움을 주지 않습니까? 네. 득점포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좀 가동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과 함께 손흥민 선수도 부상 없이 올 시즌 좀 잘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 또 멋진 모습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손흥민 선수가. 네, 20골을 넘길 만한 페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몸 상태 잘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저희 이렇게 네 번째 주제까지 정리해보고 마지막 코너로 넘어갑니다. 이번 코너 축구 흥신소입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인물의 생애를 알아보는 코너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리버풀의 8번 소보슬라입니다. 드디어 찾았다. 넥스트 제라드. 아 진짜 길게 걸렸네요. 8년이나 걸렸으니까. 제라드 이후에 참 8번을 아무한테도 주지 않고 이렇게 소보슬라이에게 줬던 건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하죠. 사실 예. 구단이 쉽지 않은 결정을 한 건데 마치 그냥 결번 느낌이었잖아요. 8번을 그냥 예. 비워두고 예. 8년의 시간을 보냈다는 거. 예. 왜냐면 8번, 8년. 예, 그리고 이제 8년 만에 찾은 진짜 8번의 새로운 주인공. 제라드의 후임자, 이제, 도미니크 소보슬라이가 됐습니다. 그 소보슬라이가 또 8번을 택해서 이렇게 뭐 제라드의 뭐라고 말씀하셨죠? 후임자? 후임자? 네, 번호를 이제 언급할 계승자? 뭐 이런 거로 뭐 봐야 되지 않을까? 계승자, 후임자 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실제로 팔의 문신도 보면 제라드가 과거에 했던 말을 새겨놨어요. 오. 재능은 신의 은총이지만 놀라운 의지와 겸손함이 없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 야, 이거 제라드가 언제 했는 말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제라드가 했던 말이 여기 담겨 있다고 하는 거는 소보슬라이가 원래도 제라드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하네요. 리버풀 팬 입장에서는 찾았다 내 효자. 그래. 제라드의 효자가- 진짜 제라드의 후계자. 드디어 왔구나. 효자의 문신까지 새겨가지고. 근데 그 독특하다. 얘기는 저희가 하나 해드려야 되겠네요. 저희가 네. 아침에 축구는 좀 이제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이제 예, 쉬운 예.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만 들으시고 진짜 제라드 이후에 8번이 없었구나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케이타가 중간에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리버풀 팬들 입장에서는 하필 8번인데 케이타가 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있고 싶은 선수다. 예, 요 느낌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장난스럽게 말한 겁니다. 예.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제 입으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케이타에 대해서 케이타에 대해서 제 입으로는 얘기하지 않았고 이건 리버풀 팬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게 아닐까. 그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에 대해서 이 문신에 대해 소보슬라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라드가 언제 이 말을 했는지 기억은 없지만 이 말을 문신으로 가지고 있다. 많은 훌륭한 선수들이 8번 등번호로 달고 뛴다. 대단한 숫자다. 내가 8번을 선택한 이유 중엔 제라드가 있다. 어렸을 때 챔피언스 리그를 뛰는 리버풀 경기를 봤다. 제라드는 그 중에서도 빛났다. 뭔가 제라드에 대한 엄청난 리스펙트가 느껴지는 이야기네요. 좋은 것 같아요. 이 스티븐 제라드가 여러모로 정말 챔피언스 리그를 포함해서 리버풀 경기에서 가장 빛났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예전에 리버풀이 이제 항상 좋은 성과를 사실 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어려운 시기도 있었고 위기의 순간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제라드가 이른바 영웅이 돼서 막 팀을 일으켜 세워줬던 것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소보슬라이도 그래서 8번 등번호는 소보슬라이가 제라드를 가장 연상했다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그냥 단순한 립 서비스여도 너무 고마울 것 같은데 문신까지 해줄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수빈님이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네. 8번의 전임자가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나비 케이타 선수? 네. 어땠어요, 이 선수는? 저는 사실 나비 케이타 제 기억에 맞으면 제가 나비 케이타 리버풀로 와가지고 첫 경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나비 케이타가 드리블로 전진이 가능한 선수고 장점만 봤을 때는 그 당시 리버풀에는 저는 필요한 선수라고 봐요. 하지만 뭐 부상도 있기도 했고 제대로 이제 리그 적응도 하지 못했고 뭐 베이날두만한테 우리가 뭐 주사위형 선수다 요 얘기했습니다만은 케이타도 그 못지 않았고 케이타는 어떻게 본다면은 주사위 5랑 6등 기억도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1에서 4 사이의 숫자만 가지고 있는 예. 주사인가요? 주사위 안 챙겨올 때도 많았어요. 네, 맞아요. 교체로 들어와가지고 막 홈런 같은 거 날리고 막 이럴 때 케이타 이래서 안 쓰는구나. 예, 이 생각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리버풀 팬이신 형철님이 하실 말씀이 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할 말은 다 했습니다. 네. 할 말은 많지만 형철한테는 안 물어보는 게 나아. 맞아. 리버풀 팬들한테는. 예. 자, 이렇게 소보슬라이 선수의 이 성장기를 한번 쭉 살펴보면 일단 축구 DNA가 각인되어 있는 느낌이죠. 그쵸. 사실 뭐 소보슬라이가 저도 이걸 찾아보니까 아버지가 프로축구 선수였대요. 이름은 이제 그래요? 조일트 소보슬라이. 아들은 도미니크, 아버지는 이제 조일트고 유소년 시절에 하루에 프리킥 연습만 200번을 했답니다. 대단하죠? 허벅지 터지겠는데요? 진짜 허벅지 터지겠죠. 근데 그걸 어릴 때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소보슬라이가 킥이 되게 좋잖아요. 네. 뭐 얼마 전에 이제 레스터전 카라바오컵 경기 때 넣었던 골도 그렇고 소보슬라이가 진짜 킥이 참 좋다. 어디로든 참 잘 나간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 선수가 그런 프리킥 연습을 어릴 때부터 반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분명 도움을 좀 많이 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가 유소년 코치로 은퇴한 뒤로 계속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소보슬라이가 3살 때부터 개인 훈련을 시켜줬다고 해요. 이거를 이제 청소년기 때까지 아버지가 쭉 기본기를 훈련시켜주면서 지금에 이르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소보슬라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살짝 얼굴에 은은한 미소가 감도시는데요. 아유. 그러네, 리버풀 이쁘니까. 팬들은 사실 네. 든든하죠. 저는 그 올 시즌 이적 시장 프리미어리그 온 선수 중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소보슬라이랑 제임스 메디슨이거든요. 네, 소보슬라이는 얼마 전 골도 그 제라드의 향수가 물씬 풍기는 그런 골도 기록을 했고, 킥 스페셜리스트들이 어떻게 보면은 패스랑 이런 것들을 잘했던 리버풀 선수들이 많아요. 아까 뭐 레버쿠젠 감독이었던 사비알론소도 마찬가지고 제라드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더 리버풀 팬들이 열광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뭐 채팅창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예. 약간 손흥민 선수도 그 손흥정 아버님께서 함부르크 때까지도 계속 그 기본기 훈련을 시켜준 걸로 알고 있어요. 자서전에 적혀 있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네. 보면은 정말 그 축구 선수 그리고 선수를 꿈꾸는 아들 부자지간간에 뭐예요? 헝가리 손흥정에서 허웅정.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그게 되게 도움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네. 허웅정. 네. 허공정 이름이 딱 좋은데요? 마음에 들어요. 네. 자, 이렇게 유소년 시절에는 아버지의 밑에서 기본기 훈련을 했던 소보슬라입니다. 성장기에는 또 위성 구단이죠. 잘츠부르크의 FC 리퍼링으로 이적을 해서 좋은 모습 보여줬었죠. 네, 뭐 이 선수가 결국 이제 리퍼링, 잘츠부르크, 라이프치히를 거쳤다 보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수순대로 가는 거예요. 레드불 스포츠의 예. 수순대로 가는 거죠. 그 1920 시즌에는 사실 뭐 엘링 홀란드가 워낙에 대단했기 때문에 두각을 내지 못했는데 후반기 들어서는 또 에이스로 활약을 했고 이때도 형철이가 좀 중계 많이 하지 않았었나요? 많이 해봤죠. 예. 많이 했죠. 이때도 이제 엘링 홀란이 전반기 때 그 엄청난 에이스로 두각을 냈던 때라 소보슬라이는 사실 각광을 못 받았는데 홀란이 나가고 후반기 미나미노도 나가고 후반기 됐을 때 아무래도 소보슬라이 선수가 후반기 때는 좀 많이 돋보였어요. 그리고 그 활약을 계기로 이후에 라이프치히로 가서 잘츠부르크 라이프치히 두 팀에서 황희찬 선수와 또 인연을 맺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했었죠. 그 황희찬 선수랑 친분이 있죠. 있죠. 네. 둘이 같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 황희찬 선수 별명이 코리안 가이 아니에요? 황남 스타일. 아니, 황남 스타일? 황남 스타일. 아, 진짜로? 그 라이프치. 강남 스타일 유행했었나? 그리고 그게 유행이 아니어도 요즘도 한국 선수들이 해외 가가지고 신고식 하면은 다 이거 강남 스타일 한대요. 아, 그래요? 진짜요? 아직도 강남 스타일이. 김민재 선수도 그렇게 나폴리에서 맞아. 이거 했었어. 왜냐면 그게 워낙 인기가 많은 예, 노래니까. 예. 한국 하면 지금도 강남 스타일, PSY, 싸이. 당연히 다들 먼저 떠오르시거든요. 그래서 황남 스타일이 그때 라이프치히 때 별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BTS 아닌 게 어디예요? 따라할 수도 없는데. 그 정도 춤 실력이 된다면. 그러니까 아직 시즌 초반이긴 합니다만 소보슬라이가 앞으로 또 점점 더 성장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줄 거 아니에요? 네. 리버풀에서 어느 정도의 입지가 있는 선수까지 성장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넥스트 제라드요. 이거 진짜 극찬이에요. 희망사항입니다. 진짜 극찬이에요. 제라드는 너무 위대한 선수여서 예. 소보슬라이가 지금 한 것에 수십 배는 더 해야 되는 게 많지만 바라는 바는 넥스트 제라드다. 전 제가 K타는 넥스트 제라드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때 그 댓글에서 해주신 거 읽으면서 그게 캐릭터가 밈이 돼가지고 웃기려고 한 바는 있었지만 이건 정말 진심으로 제라드가 제2의 그 소보슬라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이 선수 보면서 놀랐던 게 00년생인데 아까 왜 허웅정 얘기도 나왔지만 헝가리 대표팀 주장이더라고요. 야, 나이가 이렇게 어린데? 생각해보면 엔도도 그 일본 주장이고 리버풀에 캡틴이 되게 많아요. 반다이크 네덜란드 네, 주장이고. 맞아요. 그러네요. 그런 거 보면은 예. 약간 진짜 리더십 전형이 있는지 클롭 감독이 그런 것도 잘 심사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소보슬라이의 그런 어떤 리더십 되게 카리스마 있는 유형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아직 리버풀에서의 모습을 오래 본 건 아니기 때문에 리더를 얼마나 잘해줄지까지는 사실 잘은 모르겠지만 예. 대표팀에서는 일단 실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축구 흥신소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했던 5가지 주제, 유러피안 챔피언스리그 이슈 정리, 그리고 첼시의 공격수 영입 총력전, 유럽 5대 리그에서 지금까지 무패 2로 기록하고 있는 팀들 함께 살펴봤고요. 또 연휴 기간 동안 업데이트됐던 선수들의 안타까운 부상 소식, 마지막 코너로는 축구 흥신소 소보슬라이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 수요일 아침의 축구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도 수빈님과 함께합니다. 네, 맞아요. 그쵸? 그 덕현이가 어제 공개를 저희가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덕현이가 영상이 나와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인의 외부가 조기성 말고 황덕현도 있다라는 거를 지금 널리 알리고 있는데 덕현이가 아직 복귀를 안 해가지고 내일도 이제 제가 나옵니다.
네. SNS에서 그 머리를 따으셨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콘 뭐라 그러죠 그거? 콘로우? 콘레드? 콘레드는 이렇게 뾰족한 거 아 아니에요? 이거구나. 예. 콘로우다 콘로우. 예, 예, 예. 네, 어. 아무튼 그 머리 잘 봤고요. 그 다음 네. 주에 덕현님 개인적으로 예. 안 풀고 오실지 궁금하네요. 안 풀고 오면 레전드인데 예. 형 부끄러움이 많아서 풀고 올 거예요. 이거 당연히 저도 내일 함께 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내일도 새벽에서 함께합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거 여기까지예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만나요. 안녕!